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데이트를 끝내고 그 남자분이 집 앞에서 한참을 머물더니 안 가더라고요. 병철 씨, 어여 들어가세요. 금숙 씨,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나 됐잖아요. 오늘 밤 금숙 씨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도 병철 씨. 좋은데요. 그 전에 전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뭐든 말만 해요.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 혼인신고해줘요. 제가 왜 이 남자에게 다짜고짜 혼인신고부터 해달라고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황혼의 중턱에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게 됐는데요. 그 수업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10살이 많은데도 깔끔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어요. 뱃살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남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관리하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호감은 갔지만 굳이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전 얼굴이며 몸이며 배경이며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그 남자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혼자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먼저 남자를 찾는다는 거 자체가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온 게 그 남자였어요.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고선 차 한잔하자 얼굴 한번 보자면서 문자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분은 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다 아직까지 공부에 열정이 남아 있어 학위를 또 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부끄럽지만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거든요. 배우는 게 평생 동경의 대상이었던 저는 그 남자의 학벌에도 끌렸어요. 병철 씨는 배운 것도 많고 교수님까지 하시던 분인데 보다시피 제가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가방끈도 짧아서 병철 씨가 너무 미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미치다니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눈엔 금숙 씨가 제일 예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진지하게 자기랑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 남자에겐 아픔이 있었어요. 한 번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고요. 하나 있던 아들도 불화가 있어 소식 끊긴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 서글픈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요. 사실 제가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죽다 살아났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입원해서 며칠 치료를 받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다른 환자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나만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여길 나가면 꼭 가족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니까 금숙 씨, 나랑 진지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도 그 남자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기댈 곳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승낙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이혼을 한 데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전 10년 전 이혼하고 쭉 혼자 지내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애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아이들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웠던 저에게 그 남자가 타이밍이 절묘하게 찾아와 준 거죠. 그 남자와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웃을 일도 참 많았거든요. 이 남자가요. 문자를 간간히 보내줬는데 위트도 넘쳤어요. 금숙 씨, 저 오늘 수영 배웠습니다. 금숙 씨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금숙 씨, 얼른 물 마셔요. 곧 시들면 큰일 납니다. 몇십 년 만에 받아보는 고백에 정말 많이 설렜습니다. 똑똑하고 자상하고 위트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 그 사람에게 홀랑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랑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금숙 씨, 저 라면 좀 먹고 가도 될까요? 라면이요? 이 밤에 무슨 라면을? 집에 라면이 없는데 어쩌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이나 됐잖아요. 오늘 밤 금숙 씨랑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도 병철 씨 참 좋은데요. 그 전에 전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뭐든 말만 해요.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 혼인신고 해줘요. 결혼식은 나중에, 아니 안 해도 되니까 혼인신고 먼저 해주세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요. 남자들을 잘 믿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자를 만나면 자려고부터 들거든요. 전 그런 게 싫었어요. 단지 외로움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가 먼저 되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그 남자도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고, 저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남은 여생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다 싶었죠. 노후는 내 영감이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해줄 수 있지. 내일 날 밝는 대로 갑시다, 구청. 그렇게 다음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혼인신고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아이들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더군요. 그냥 걱정스러운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 좋은 아저씨는 맞는 거지? 응, 걱정 마. 나한테 엄청 잘해줘. 막 공주처럼 떠받들어준다고. 그럼 다행이네. 난 엄마만 행복하면 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람 집에 처음 들어간 날 그 사람이 편지를 줬거든요.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금숙 씨에게 우리가 한참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지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금숙 씨가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내 곁을 외롭지 않게 지켜줘서 또 고맙습니다. 좀 더 빨리 우리가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주 늦게 만난 인연인 만큼 더 사랑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서로 아끼고 살아요. 금숙 씨를 나의 영원한 공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나이입니다. 사나이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그거 하나는 꼭 약속드립니다. 그 사람의 감동적인 편지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울렸습니다. 정말 황혼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황혼에 만난 제 두 번째 남편은 저를 정말 공주처럼 왕비처럼 떠받들어줬어요. 우리 공주님 잘 잤어요. 배고프죠? 내가 아주 맛있는 거 해놨어요. 세상에 절 깨우시지. 제가 차려드려야 하는데 아유, 우리 공주님은 가만히 누워만 계세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저랑 같이 해요. 오호, 공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힘들다니.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래봬도 나 음식 꽤 잘해요. 먹어봐요. 우리 공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탄산음료는 몸에 안 좋다니까. 이따 제가 마시는 과일 주스 대령할게요. 우리 금숙 씨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받기만 해요, 받기만. 밥도 자기가 하고 커피도 타다 주고 빨래도 자기가 한다면서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늙음하게 공주 대접을 받으니 몸이 적응이 안 되긴 했지만 나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남편을 보니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실 10년 전 사별을 했지만 전 남편은 개망난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술을 달고 살았고 폭언에 폭력까지 하루가 멀다고 휘둘렀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때리고 기분 좋으면 좋다고 때렸어요. 그렇게 몇 년을 맞고 살다 보니 남편이 떠난 후엔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하죠. 남편과 헤어지고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속 시원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혼자 지내다 보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더라고요. 나도 알콩달콩 남편이랑 등산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꿈을 이뤄주는 사람을 60이 넘은 나이에 만나다니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절 너무 위해줄 때는 가끔 민망한 순간도 있었어요. 한 번은 같이 버스를 탔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서서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남학생을 보고 한 소리를 했어요. 이봐 학생, 여기 할머니 안 보여?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된 게 예의가 없어? 아휴, 왜 그래요? 전 아직 서서 다닐만 해요. 난 이런 건 그냥 못 넘어가. 어디 어른이 서 계시는데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뻔뻔하게 처앉아 있어. 그렇게 한 소리를 기어이 하고선 자리를 양보받았어요. 그런데 좀 놀랐어요. 욕설이 섞인 말을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점잖고 신사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몰랐던 의외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조금 충격이긴 했습니다. 좀 과격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서 그래요.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나는 괜히 싸움 나는 것도 싫고 당신은 앉고 싶으면 앉아요. 근데 나한텐 안 그래도 돼요. 서서 가는 게 운동도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노약자들이 자리 양보받는 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걸 가만히 있어?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야. 권리도 권리지만 난 마음 편한 게 좋아요. 대놓고 양보받으면 눈치 보여서 싫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네. 왜 바보같이 그런 걸 안 찾아? 그런 사람을 바보 병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 자리 양보 안 받았다고 마누라한테 바보 병신이라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앉아서 다리 쭉 뻗어봐. 얼른. 싫어요. 왜 그래요, 자꾸? 아니, 남편이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앞에 사람이 못 서 있잖아요. 이봐,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안 다치게 하려고 이러는 거라고. 잘 봐봐. 여기 앉아 있는데 앞에 누가 서게 되면 나한테 넘어질 확률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러니까 내 앞에 못 서게 다리를 뻗어서 확률을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 이거야.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민망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나 위에서 하는 말인 건 다 알겠는데 당신 자꾸 이러면 나 너무 불편해. 이럴 거면 나 당신이랑 같이 못 다녀. 다음부터 혼자 다녀요. 알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남편은 밖에서 자주 욱할 때가 많았어요. 어쩌다 사람들이 어깨 이런데 부딪히고 가는 날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어요. 부딪힌 사람을 쫓아가서 기어코 화를 내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의 진짜 성격인 줄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에겐 참 잘 대해줬거든요. 남편은 늦은 나이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간간히 모델 섭외가 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자기 차를 주면서 운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긴 이제 고령자라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요. 제가 자기 매니저 겸 운전을 해주면 안 되냐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현장에 같이 나가고 싶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같이 나가면 남편은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기 촬영장 안엔 관계자 외출입 금지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저기 바깥에 서 있어. 자, 여기 주차해 놓고 나 끝날 때 그때 내가 전화하면 와. 저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촬영장 구경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사람들한테 당신 내 와이프라고 하면 절대 안 돼. 결혼했다고 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 당신이 18 소녀 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영향이 있지. 왜 없어? 이쪽 세계도 다 똑같아. 아무튼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얼른 가 있어. 절대 들어오지 말고. 남편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꺼렸어요. 그 점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의 매니저 겸 같이 촬영장을 따라다녔거든요. 제 임무는 남편의 짐을 들어주고 촬영장까지 운전을 해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고맙다, 잘한다 하면서 옆에서 격려해 주던 남편은 한 달이 지난 후엔 익숙해졌는지 제가 운전을 하면 옆에서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실망을 하긴 했지만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참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전에 해줬던 집안일들을 하나둘씩 저에게 밀었어요. 언젠가부터 초반에 공주 대접이 사라졌어요. 그냥 제가 이 정도면 공주에서 하녀로 전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남편 밥 차리는 것부터 설거지, 집안 청소, 심지어 남편 짐꾼은 물론 운전사 노릇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만 있다면요. 전 아무리 나쁜 남편이라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저 혼자 많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성급했던 저의 결혼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정순이라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정순 씨,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제가 받아볼까요? 안 돼, 받지 마. 내가 나가서 받을게. 그러더니 남편이 다급히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 수상한 건 전화를 방으로 들어가서 받더라고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여자 아니에요? 여자 이름이던데? 저기 부동산 사장인데 내가 뭐 알아봐달라고 한 게 있어서. 근데 떳떳한 사이면 제 앞에서 당당히 통화를 해야지 왜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믿음은 얼마 가지 않아 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촬영 나간 남편을 픽업해야 해서 끝나자마자 데리러 가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보니 카페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웬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남편이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여사님은 사슴 같아요. 내 마음을 녹용. 아주 여자들 사이에서 웃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만 꺼내면 여자들은 깔깔깔대며 웃기 바빴어요. 여자들에게 말을 건네며 만나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왔어. 저 여자들 누구예요? 우리 모델학원 동기들. 이러려고 결혼한 거 숨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숨기다니. 비즈니스상 어쩔 수 없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왜 그런 걸로 꼬투리를 잡고 있어? 빨리 시동이나 걸어. 남편은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라, 빨래 걷어라, 빨랫감 개라, 온갖 일을 시키면서 본인은 핸드폰에 빠져 낄낄낄거리며 웃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핸드폰으로 뭐 하나 궁금했어요. 남편이 자는 사이 몰래 일어나 핸드폰을 몰래 뒤졌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는 게 나쁜 짓이란 건 알지만 수상한 남편의 행동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곳에 엄청난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면서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본인 프로필 사진들이 잔뜩 있어요. 다른 회원들과 쪽지를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게 됐는데요. 교류하는 회원들이 죄다 여자더라고요. 모델 일하면서 만난 동료 모델들인 것 같았어요. 다들 얼굴도 몸매도 피부도 좋더라고요. 괜히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동료라고 하기엔 내용이 다들 거시기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만나요. 좋은데 놀러 갑시다. 꽃놀이나 갈까요? 언제 한번 등산 같이 가요? 면서
온갖 추파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했던 짓을 인터넷으로 나 만나고도 계속하고 있었구나 싶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들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쪽지 주고받고 하는 게 다야. 내가 누굴 만나기를 했어? 뭘 했어? 이렇게 쪽지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대화만 하는 거야. 내 몸은 당신한테 있는데 왜 그래 자꾸? 아마 이렇게 여자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남편을 주변에선 혼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혼자인 척 하고 싶었겠지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큰 소리를 치면서 더 당당하게 굴었어야 했는데 남편이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비굴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비굴해지니 남편은 저에게 더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늘 내가 촬영이라고 했는데 구두 안 닦아놨어. 너는 정신머리를 어디다 팔고 다니길래 이것도 안 해놨어?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지금 얼른 닦아줄게요. 너 같은 걸 나나대니까 데리고 살지. 누가 데리고 살겠냐? 이런 말까지 들었으면 저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과 달리 남편은 저를 하녀 부리듯 부려먹는데 왜 그렇게 다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땐 그냥 다 맞춰주고 지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제가 같이 싸우려 들고 소리 지르면 남편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내가 다 맞춰주자. 넌 임금으로 살고 난 종으로 살면 되지 싶었어요. 그런 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가관이었어요. 그냥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짜증나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일찍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를 훌쩍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꾸 코가 나와서 식사 도중에 코를 횡 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먹던 수저를 쾅 하고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밥맛 떨어져서 같이 먹을 수가 없네. 밥상머리 앞에서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코가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럼 잠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풀고 오든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코를 풀어 코를. 나는 밥상머리에서 코 풀면 밥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사실 남편이 밥을 먹다 코를 푸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조심했거든요. 줄줄 흐르는 콧물을 참다 정말 못 참아서 풀었는데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대역죄인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창피해서 혼이 났습니다. 아, 알았어요. 콧물이 나와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좀 조용히 좀 말해요. 다음부턴 조심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건을 건네주는데 그만 앞을 보지 못하고 건네는 바람에 얼굴을 쳤나 봐요. 그런데 그만 그게 제 남편 눈을 살짝 찌른 것 같더라고요. 전 그때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순간 표정이 웃겨서 살짝 웃었거든요.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미안해요. 뭐야 당신. 남편 용안을 찔러놓고 감히 웃어?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아니 실수든 아니든 어떻게 남편 용안에 흠집을 내놓고 쳐 웃어?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찌른 손은 댕강 잘렸을 거고 너는 사약을 받아도 모자랐어. 어디 감히 남편 눈을 찔러? 찌르길. 진짜 내가 당분간 너 같은 거 하고 못 살겠으니까 당장 어디든 가 있어. 여보, 왜 이래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면 다야. 내가 문이 안 풀린다고. 자숙하고 있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와. 아니, 부부간에 실수도 할 수 있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내가 범죄자예요. 자숙하고 오라니. 옛날엔 부인이든 며느리든 잘못하면 친정으로 쫓겨나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좋은 말 할 때 어디 딸 집이든 아들 집이든 가서 반성하고 있다가 내가 오라고 하면 그때 오라고.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줄 알겠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면 그때 이야기하자 싶어서 일단 짐을 싸서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딸이나 아들한테 얘기하기도 뭐해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지냈습니다. 참 거기서 지내다 보니 제 신세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수로 남편 눈을 찔렀다고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남편에겐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상에 남편이 집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지 뭐예요. 보아하니 나이도 어려 보였어요. 모델 일을 하면서 만난 여자 같았습니다. 들어가서 깽판을 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순간 제 모습을 보니 젊은 그 여자와 비교돼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분을 사기며 전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다 봤어요.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내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딴짓하는 거 다 봤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아니,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오해요? 같이 끌어안고 있는 걸 봤는데 촬영 때문에 연습할 게 있어서 집으로 부른 거야. 당신이 본 건 촬영할 때 포즈야. 포즈 연습이라니까. 아주 날 바보 천치로 보내. 여자 들이려고 나 집에서 내쫓은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진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아낸데도 아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헤어져요. 뭐? 누구 맘대로 헤어져? 난 절대 못 헤어져. 왜요? 왜 못 헤어지는 건데요? 나랑 이혼하고 계속 이혼남 행세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가면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운전해주고 짐 들어주고 청소해주는 한이 없어지는 게 싫은 거겠지.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난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솔직히 전 진짜 헤어지려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는 붙잡지 않을까, 반성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붙잡아주니 마음이 조금 녹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도 별 사이가 아니라고 하니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집으로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같이 살려면 떳떳하게 남편의 아내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인스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남편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자기 소개란에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남자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부부인 걸 티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남편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 미쳤어. 아주 죽으려고 환장했지.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냐? 왜? 내 남편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 잘못됐어? 내가 당신 속셈 몰라서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싱글 행세하고 싶었으면 왜 나랑 결혼했어? 갈라서 자고 할 때 붙잡지나 말던가. 우리가 결혼했다고 글을 다니까 아주 눈이 뒤집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여자들에게 대시하면서 자기 인스타에 프로필 사진들을 꼭 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제가 남편 마누라라고 올려놨으니 아주 화가 잔뜩 난 거죠. 어떻게든 남편 약점 잡아서 이겨먹으려고. 하여간 내가 이래서 천한 걸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너 같은 상껏하고 어울린 내가 미친놈이다. 아니 결혼한 마누라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이혼남 싱글남 행세한 건 잘하는 거냐고요? 이러니까 여자들은 잘해주면 안 돼. 잘해주면 꼭 이렇게 머리끝까지 기어올라서 문제야. 무식해가지고 진짜. 남편은 화가 나면 매번 말끝마다 천한 것, 수준 차이 난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이런 막말까지 들으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이혼남 행세하면서 계속 살아. 난 나갈 테니까. 나 안 붙잡는다. 그래 봐라. 여기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올 줄 알아. 전 당장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남편에게 연락도 없더라고요. 이 인연은 내가 놓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 신청을 했고 남편과 호적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렇게 짧은 1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간 혼자 살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요.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여자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효자효부가 있어도 남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웠고 사람 살 냄새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려나 싶었는데 제 인생에 멀쩡한 남자가 찾아오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남사스러워서요. 제가 외로워서 잠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난 뒤에는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문자로도 전화 좀 받아달라 사정을 하니까 한번 받아봤어요. 대체 뭔 얘기를 하려나 싶어서요. 우리가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왜 동거 같은 거 있잖아. 누구 맘대로. 싫은데 누구 맘이긴 내 맘대로지. 내가 왜 늙은 영감탱이랑 살아서 나한테 득될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잘할게. 응.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는데요. 당신 자꾸 이럴 거야. 자꾸 그렇게 해봐. 가서 확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 어디 죽여봐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당신이랑 그렇게는 못 사니까. 욱하는 성질머리는 여전하더라고요.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저에게 또 욕지거리를 날렸습니다. 아마 제가 같이 살아도 똑같은 상황이 여전히 계속 반복되겠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70 넘은 이 양반이 변할 리가 있겠어요? 막상 종노릇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했나 봐요. 그럼 당당하게 아내가 있다고 주변에 그리고 인스타에도 밝히라고 하니까 그 뒤론 전화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이혼남 행세는 하고 싶고 하녀 노릇할 아내는 필요한가 봅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보호자라고 제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니라고 잘못 거셨다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젠 전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나 또 쓰러졌어. 심근경색 때문에. 나 진짜 아무도 와줄 사람도 없고 나한텐 당신밖에 없잖아. 좀 와주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여자들한테 꼬리치고 다닐 땐 언제고. 나를 찾는데 왜 종노릇 해줄 여자는 아직 못 찾았나 보지? 내가 다 미안해. 여보. 응? 여보 같은 소리 안 해. 당신 여보 여기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찾아. 화가 나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약해졌던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 지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게 뻔하니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동정심에 이끌려 제 인생을 망칠 순 없으니까요. 이번 결혼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한쪽의 결핍이나 연민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요. 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 가꾸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아니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이젠 나쁜 남자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